어제가 목요일인데 제가 금요일로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 체크도 잘못합니다. 일단 정말 쓸모없는 지표나 한번 잠깐 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된 거 정리해서 한번 보고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나온 것 중에 그냥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가계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었는데 그게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차트상으로 보는 컨퍼런스 보드거든요.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서 상당 수준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여름께 정도보다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자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거 이외에 소비자 심리가 또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그 미시건 대학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역시 보시면 추세 자체는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PMI 지수는 계속 보여드리면서 제조업 쪽하고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덜하긴 하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유럽은 좀 덜하긴 하지만 아직 그 수축 국면에 있긴 하지만 서비스업 PMI 지수가 미국은 아니에요. 확정 국면에 있고 수축 국면에 있는 유럽조차도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으로 움직이는 정도거든요. 근데 소비자 심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는 안 좋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신규 실업사상 청구 건수인데 이게 급격히 내려오고 있다가 사실 일정 수준에서 지금 멈춘 상황입니다. 지금 84만 7천 건 나왔는데 이게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추세장으로 놓고 보면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개념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회복세가 작년에 여름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발생했던 좀 속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던 게 요번에 이제 뭐 미국은 3차 유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패턴을 거치면서 약간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보이고 있고 그 미국의 그러니까 개인 소득은 예상치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미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600달러씩 쥐어주는 것 그다음에 300달러씩 그 실업수당을 더 주는 것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약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소비 지출도 예상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줄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월비를 두 개 다 보는 거니까 추세로 보면 그냥 금액상으로 보면 퍼스널 인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도 하락 추세가 약간 둔화됐죠. 꺾이는 정도가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전월 대비 내려왔는데 상대적으로 살짝 덜 줄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그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작년에 그 락다운 이후에 보여줬던 미국의 경제 패턴의 움직임들이 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 3천이 깨졌거든요. 3천 넘어가지고 뭐 3,500, 4천 막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조정을 받고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시장이 갑자기 조정을 받네요, 그죠? 이것도 아무런 이유 없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게임스탑 주식이 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이슈가 나오는 게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도양도 심상치 않은데 보시면 1월 26일자부터 이게 1조 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 최근에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정도 이렇게 막 대규모로 파는 적이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판 적은 없고 그 다음에 그 달러원 환율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3일 동안 여기 보시면 27일, 28일, 29일 동안 대규모로 툭툭툭 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건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급격히 빠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1084원이나 이때 외화예금을 가입하신 분은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올라가다가 주식시장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봐서 외화예금을 환매하시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다. 일단 참고로 그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초반부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다가 중반부에 머리를 살짝 들었는데 후반부에 깎아 먹으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2% 넘게 끝나고 거의 2% 가까이 전후에서 다 끝났죠. 그리고 특이한 건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3만대를 깨려고 여기 장중 깼었습니다. 이거 5시간 봉인데요.
지난번에 28일 날 장중 깼었거든요. 27일 날이네요. 27일 날 후반부에 장중 깼었고, 이때 22일 날도 장중 깨졌었는데, 종가로 깨지는 않았습니다. 3만을.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뉴스 보도 보니까, 그, GM리가 게임스타 거래가, 뭐, 로비노트에서 그 게임스타 관련된 옵션 거래를 막아놨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근데 그 이슈가, 로비니 이슈가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잠깐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거 보면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잘 버티고 있다가 지금 부러졌습니다. 부러져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버티긴 잘 버텼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때 강력하게 밀려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체 주식하고 같이 밀려 내려가고 있죠. 테슬라가 마지막 휘날레를 낼 때 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예전에도 그 배터리 데이 때 그 배터리를 자체 공급, 자체 생산해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걸 만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됐는데 그렇지 못했고, 요번 같은 경우에도 뭐 2020년도 인도대수만큼 약간 못 미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공격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테슬라 사실 이게 정점일지도 모릅니다. 향후에 이 정점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외에 다른 주요 주식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엔비디아 다 있죠. 여기서 주요 주식 중에 빠진 게 저거네요. 넷플릭스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아니죠, 구글은 여기 있네요. 알파벳 A 1.39 빠졌고, 지수가 2%대 빠졌는데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나머지 것들, 엔비디아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나머지 것들은 많이 빠졌네요. 시장이 좀 심각하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잠깐, 이게 지금 제가 뭘 보는 거냐면, 테슬라가 장중 5% 빠졌는데 지금 장 후반부의 움직임이거든요. 아까 볼 때는 살짝 반등했었는데 이 반등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네요. 장 후반의 거래가. 여하튼 일단 빠지는 정도가 센 걸로 봐서는 월요일, 화요일도 약세장으로 가야 하니까, 다음 주 초반부에 장의 흐름이 아주 세게 더 빠지는지 아니면 급격히 반등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락 정도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죠. 경기 사이클하고 맞춰서 올라가다가 통상적으로 10% 전후 혹은 많으면 15% 전후의 조정은 가끔가다 겪어요.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조정이 제대로 안 일어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다 고평가 논란들이 뭐 있다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고평가에 있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테슬라는 대표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와 같은 패턴처럼 움직일지 잘 예측을 못 하겠어요. 거기다가 광기도 있기 때문에 이 광기가 지금 끝난 건지, 밀리는 세력 때문에 약간 미축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소리가 잠깐 끊겼을 것 같은데, 그 예측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은. 제가 오늘 나온 기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띈 기사가 이겁니다. 10살 초등생 게임 대박의 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6달러에 사서 372달러에 팔았다. 5배 정도 먹었네. 5배? 6배? 아니, 6, 7에 42. 6배 정도 먹었네요. 이게 이상규 기자님이 매일경제입니다. 2021년 1월 29일자 기사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도 이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주식 귀신 60세 청소부 할머니 중국서 화재 나온 뉴스. 이게 언제냐면 2007년도 12월 23일인데 이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5월 달부터 나왔어요. 중국 귀신 얘기는. 청소부 할머니 얘기.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 지금이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 끝에 신용 버블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할머니께서 어떤
개념이 있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겠습니까? 자기가 모아둔 현금을 전부 다 들고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내겠습니까? 그거는 그 추세에 그냥 올라타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이 많이 드신 힘든 그 노동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정도라면 주식이 얼마나 광기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짜리가 어떻게 주식을 하겠습니까? 이거 아마 로빈훗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광기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이게 그 개미들을 무조건 커버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공황 때 급격히 주식이 급등해서 올라갔다가 급락하거든요. 그 주식시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하락해서 그 자산 버블이 빠른 속도로 빠지면 경기 수축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길어질 가능성이. 지금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께서 6.7%라는 실업률이 자기는 10%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만큼 실업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대규모로 꺼지면 경기가 살아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미들에 대해서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긍정적이다, 이걸 떠받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일단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월걸발 일은 아니고요. 정책적 당국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주열 총재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주식시장이 너무 뜨겁고 버블이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예전에 말씀드렸듯 버냉키가 한마디 옛날에 했었는데 한번 주식시장이 화들짝 했었는데 그 위험성 때문에 아마 가만히 놔두는 것 같은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향후의 방향은 두 가지겠죠. 가장 긍정적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과거 패턴 것처럼이면 한 15% 많으면 15% 전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궤도면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물론 이거 정도도 조정받지 않고 그러니까 10%도 안 내려가고 지난번에 10% 정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이게 가장 긍정적일 거고 추세를 계속 타는 것. 두 번째 최악은 이때입니다. 이게 글로벌 이게 그 80년대 초반인데 80년대 초반에 더블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경기 수축이 있었는데 그 경기 수축 국면이 그러니까를 해결해서 넘어가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다시 그거보다 긴 경기 수축 국면이 있었고 그때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조정 국면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꺼져버리면 이 더블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더블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더블딥이 나오겠느냐?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제 미리 왜 드리냐면 이게 세지면 이제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때는 사실 이게 이제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보면 기준금리 15%인데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그 인플레이션 끝자락에 있었을 때입니다. 1, 2차 올쇼크 이후에. 근데 지금은 이만큼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이게 저거거든요. 그 하이힐드 채권하고 국채 스프레드. 근데 스프레드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10년 국채 수익률부터 가장 그 신용등급이 낮은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낮은 하이힐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7.82%입니다. 현재 가장 낮은 게. 근데 예전에 보면 이제 예전에 이거보다 낮은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힐드 채권 중에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언제 도산할지도 모르는 그런 그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 채권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이힐드 쪽에 있는 애들도 1차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아서 자금을 좀 유통할 수 있는 여력이 풍부한 상황이 아직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제 동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조정이 이제 급격한 조정이 물 건너가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이런 상황이라면 대규모로 부실 기업들이 청산이 되거나 파산을 해야 되는데 파산하지 못했던 이유가 굉장히 낮은 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을 확 당겨서 그 자금 조달이 올해
한 3분기 정도 돼야만 이게 또 난리를 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입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 리포트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금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여파로 조정이 세졌는데 기업이 파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을 거쳐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혹시 은행에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점진적인 진행 과정이 일어나면 급격하게 시장이 위축되거나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이런 위험성들을 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숙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받으면 반등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조정받으면 그냥 조정받은 데서 받고 그 받은 이후에 반등한 뒤에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경제 동향의 움직임을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괜시리 얘기했다가 아무 뒤통수 맞고 바보 되는 거 이제 싫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S&P 500 지수가 3,800, 3,700 뭐 요 순간에서 그 종가로 끝났거든요. 이 10% 조정받으면 3,500 정도 되겠죠. 3,500, 400. 20% 조정받으면 3,000선 초반 정도 되겠죠. 그게 아마 목표 타겟일 것 같고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로 가장 높은 게 3,152 끝났네요. 3,152 정도면 이거 주봉 아닌가? 일본으로 놓고 보면 가장 높이 끝났던 게 3,200 끝났네요. 30% 봐보면 한 2,800 중반 정도 될 것 같고 20% 보면 600이니까 640 정도 되니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2,600? 2,500? 그래서 한 2,500에서 2,800 10% 정도 되면 그 정도인데 2,800은 거진 다 온 것 같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다음 주 초반부에 조정을 더 받으면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세게 더 받으면 그때 일부 매수를 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할까 이런 고민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강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도 개미들이 받아주는 게 세기 때문에 다 받아주잖아요. 그나마 지금 키워드다 좀 키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연기금이 돌아서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왜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결과적으로 연기금도 대규모 기금인데 연기금은 자체적으로 그 채권과 주식 비중에 대한 조율을 항상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줄여가지고 채권 쪽으로 계속 밀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계속 이렇게 밀리면 연기금도 저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주식을 좀 떠받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 변화의 추이가 외국인의 매도세나 기관의 매도세,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연기금의 패턴을 보는 것도 중요한 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움직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고 한꺼번에 대규모로 확 들어가기보다는 부분 매수하고 다시 기다리고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건 언제 이게 확 밀려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현금 포지션을 항상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달려간 주식들을 좀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촉이 빠르신 분이라면 어제 포지션을 확 줄이셨겠죠.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